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강한 매파적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 역시 긴축적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시사하며 증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긴축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걸까요? 파월 의장은 7월처럼 9월 FOMC에서도 비정상적인 높은 인상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정책금리 결정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연준이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적정금리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으로 테일러 룰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테일러 룰은 1992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경제 안정을 위한 금리 설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한 방법인데 적정 인플레이션과 잠재 GDP 성장 달성을 위한 적정 금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공식은 기준금리와 물가 수준, 그리고 실질 GDP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일러의 논문에 따르면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실질 GDP와 연준의 목표 성장률인 잠재 성장률을 대신하는 실질 GDP 추세 간의 격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목표 인플레이션 간 격차에 각각 50%씩 가중치를 적용한 각각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현재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 경우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있으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2%라고 한다면 적정금리는 4%가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또는 GDP 성장률이 목표하는 수준보다 높은 경우라면 적정 기준금리는 더 높아져야 되고 반대로 목표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해보면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적정 기준금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금리를 낮춰 통화유동성을 늘려야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이 테일러 공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보고 있는 PCE 7월 수치는 6.3%이므로 P값을 6.3으로 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은 2%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프레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잠재 GDP와 최근 4개 분기의 GDP를 고한 다음 GDP 갭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금리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고해진 값들을 테일러 룰 공식에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7.8%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2.5% 수준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왜 이 테일러 룰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절하지 않는 걸까요? 테일러 룰이 제안된 이후 초기에는 연준에서도 이 공식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 1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니 옐런은 당시 FOMC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옐런은 테일러 룰을 설명하면서 당시 기준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계량경제 모델이며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기준을 잘 잡아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86년부터 95년까지 경기가 불안정했던 92년과 93년 그리고 94년을 제외하면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과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 경제는 대안정기로 불리며 경제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잘 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테일러 룰대로 해서도 비슷한 금리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옐런은 테일러 룰대로라면 당시의 기준금리는 적절한 수준에 있고 여러 경제 지표를 볼 때 강한 경기 상황이므로 50bp 정도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FOMC에서는 기준금리 5.5%에서 50bp 인상한 6%로 결정되었고 이 수치는 시장이 우려했던 150bp 이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룰보다 낮은 수준에 오랜 기간 유지했습니다. 존 테일러 역시 이 점을 지적했는데 2007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일러는 당시 정책 기조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준의 금리 결정은 적절하지 못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주택 수요의 급증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 말에는 주택시장이 최근 25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준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었고 2003년 중반부터 2004년 중반까지는 1%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리를 급하게 올렸지만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05년 9월 기준으로 케이스-실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왠지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사항은 연준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주택시장과 통화정책은 과거 글로벌 금리 위기 직전의 모습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0년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은 지금과 달리 5%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볼 때
그 당시엔 풀린 이동성들이 주택시장에 집중된 반면 현재는 주택을 포함한 자산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케이스 실러 지수는 22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테일러는 그동안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원인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붕괴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서 미국 역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준은 룰 베이스가 아닌 재량적 통화 정책에 더 무게를 실었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테일러 준칙에 따라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면 기준금리는 2001년 중반에 이미 상승 전환했어야 하고 실제 연준이 결정한 기준금리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량 경제 모델에 따르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착공 건수는 그레인저 코잘리티 분석에 따라 주택 가격과 상관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수요 증가의 촉매제가 되어 주택 인플레이션의 내진성을 일으켰고 동시에 연체율과 담보 비율을 하락시키며 기존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만들어줬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등급이었지만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룰대로 했다면 주택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택 버블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큰 변동 없는 사이클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준은 계량 모델에 따른 룰 기반의 기준금리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재량적 금리 결정을 했던 것처럼 최근까지 연준의 행보도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깨트린 결정을 내린 것이었고 그동안 통화정책은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효율성으로 많은 발전을 거쳐왔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그동안 얘기한 것과는 다른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는 2007년까지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원칙 기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기금리 조정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GDP를 바탕으로 하되 그 외의 변수에 따른 조정에는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최근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준금리의 적절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